뭔가 가득 짐을 실은 손수레 리어카라고 하죠.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주인이 버린 물건을 실어가는 남성인 줄만 알았는데요. 이게 과연 훔친, 즉 실어간 물건은 맞는지, 버린 물건은 맞는지 의심이 가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건 대낮에 한 남성이요, 자신의 리어카보다도 큰 검은색 물건을 리어카에 싣습니다. 이게 뭔가 좀 너 저걸 싫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오토바이용 덮개였습니다. 그래요? 이 남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 놓인 테이블도 이렇게 실어가고요. 네. 가게 앞에 놓인 쌀 포대까지 가져가는데요. 네. 이게 빈 포대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쌀이 가득 차 있는 쌀 포대였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건을 실어가고 있는데요. 네. 남성 주변으로 사람이 지나가도 또 그리고 자동차나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이 남성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저 물건들이요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시커먼 게 뭡니까 이게? 저 시커먼 게요 네. 오토바이용 덮개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네, 뭐 저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영차 자기의 리어카에 실었는데 조윤선 교수님 저게 자기 물건 아니라네요,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백주 대낮에 전혀 뭐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주저함이라든가 끄리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남의 물건을 자기 리어카에 싣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도 아주 태연합니다. 네. 예, 보게 되면은 지난 1월부터 이 연남동 일대를 다니면서 5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13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쳤는데요. 네. 이 훔친 물건은 이제 탁자라든지 아까 보셨던 뭐 오토바이 덮개라든가 TV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란이라든가 쌀 이런 다양한 어떤 생필품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적어도 이제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길거리에 깔린 물건들은 그냥 주워 담는 게 자기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 훈련소 같은 데서 숙달된 조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야말로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숙달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전혀 어떤 뭐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뭐 꺼리낌이 없는 것으로 봐서 네. 아마 저 동네에서 뭔가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가지면서 남들이 그런 제어를 잘 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아하. 생각도 됩니다. 네. 피해를 당하신 분은요, 멀쩡한 자기 물건을 집어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집을 비웠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그게 없어서 바로 CCTV로 확인했습니다. 훔쳐갈 수 있을 만한 크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15만 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되팔았다는 게 조금 황당합니다. 하하. 훔쳐가서 그냥 아주 덤핑 판매를 했네. 아주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대낮에요. 보통 우리가 뭐 절도하면은 뭐 야심한 시각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대낮에 그냥 다 집어가네요, 그냥. 백주 대낮에 하긴 했지만 아마 저 백주 대낮은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이 없고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갖다 선택했을 거고요. 네. 또 방금 우리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왜 갔다가 오니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그 안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기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하. 그러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마 어떻게 합리화를 했을 거냐 하면은 네. 결국은 물건이라고 하는 게 길에다 놓으면 안 되고 가게 안에 놔야 되는 거고 네. 길에다 물건을 놓는다는 거는 길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길에다 놓은 이상 그거를 내가 가져가더라도 네. 그거는 물건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언젠가는 잡힐 수도 있는데 왜 저럴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네.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 이 순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지 네. 언젠가 잡힌다는 것 같이 그렇게 긴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하. 그런데 CCTV 상으로만 봐도요, 장희영 교수님,
이게 멀쩡한 물건, 뭐 다른 오토바이 덮개 같은 건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만 그냥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도 그냥 주저없이 가져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들킨 적도 있었겠죠. 혹은 어허. 주변에서 그거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봤더라면 리어커를 걸고 저렇게 대범하게 물건을 태연하게 집어넣는다면 아마도 그냥 뭐 폐품에 이런 걸 수거하시는 어르신이 헷갈렸나 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라면 다르죠. 제 건데 왜 가져가세요라고 아하. 했겠죠. 실제로 네.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담는 걸 보면서 이제 물류하시는 분이 그거 왜 가져가느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 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다가가서 제지를 하니까 그제서야 흉기를 오히려 들이밀면서 네. 제지하는 사람을 위협을 하니까 그 사람 딴에는 당연히 놀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걸 또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거까지 된 건데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폐지 줍는 그냥 어르신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거를 네. 전문 절도범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절도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가져가냐 만류를 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흉기까지 들이민다. 정말 대책이 없어 막무가내입니다. 자, 피해자분의 목격자분의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왜 가져가시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류 하시는 분이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왜 가져가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뭐 가위나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위협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위협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셨죠. 그냥. 이거 큰일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흉기, 가위나 다른 흉기로 위협한다. 이거 범죄가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저 동네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 바깥에 물건을 갖다 놓고 저런 식으로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써놔요.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요, 맞아요. 네. 써놓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 내놨으니까 이거 혹시 버리는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써놓는데 만약에 혹시 가져가더라도 주인이 나와가지고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면은 네. 미안하다라고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흉기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이 동네에서 네. 아주 악명이 높았답니다. 예컨대 이 네. 폐지 줍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어떤 폭행을 해서 이 동네에서는 자기 길가에 나와 있는 건 참 자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좋지 않은 네.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른바 뭐 동네 조폭, 골목 조폭이란 말을 언론에서 통해봤는데 아마 딱 그 상황 같아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이 남성이 박지훈 변호사님, 네. 경찰한테 이랬대요. 생활고 때문에 범행 저질렀습니다. 이랬다는데 그건 변명일 수 있잖아요. 변명이죠. 상습적으로 생활고로 저지른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상습적으로 지금 다 대여섯 차례 포착된 것만 절도를 지금 했었고 네. 또 절도하는 과정에서 누가 말리니까 네.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상습 절도 이걸로 구속을 했고요. 아하. 지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이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밤이 무섭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 뒤로 한 남성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여성의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조금 전보다 확실히 간격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게 남성이요, 성큼성큼 여성을 뒤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잠시 뒤에요, 이 골목에서 남성의 모습이 또다시 목격이 됐는데요.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이 자세히 보니까 뭔가를 들고 있죠? 저게 조금 전 그 여성의 핸드백이었습니다. 그래요? 얼마 후 남성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네네. 이 남성이 주택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개를 슬쩍 내밀어서 주차장 바닥 쪽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주택가에서 이제 귀가하던 여성은요. 네. 이날 아침에 저 주차장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에요. 저게 오윤성 교수님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찍혔던 CCTV 영상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 도시 지역에 곳곳에 CCTV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본인이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이제 그 범행 3시간 뒤에 이제 주민 신고로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CCTV 약 100여 개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6시간 만에 이 그 남성의 주거지에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 주거지까지가 한 46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고 있던 이 바지에서 혈흔 그리고 DNA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혐의를 인정했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CCTV 방금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범행을 안 했다라고 부인을 했었단 말이죠. 하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이 범인이 저 여성의 그 시신을 차 안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혈흔이라든가 이 DNA가 묻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범행 동기가 뭐냐? 저 네. 사람이 이제 사실은 전과가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이번 사건만 보게 된다면 지금 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술을 마시면은 어떤 금품을 훔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금품이 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저 여성을요, 먼 곳에서부터 따라갔고,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바로 그 직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실패하고 CCTV 영상상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을 보면 핸드백을 훔쳐가지고 핸드백을 뒤지는 장면이 나오고 또 범행 장면도 다른 성폭력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그런 정황이 없고 부검 수사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금품 목적으로 이렇게 그 노상 강도 살인, 그러니까 금품을 목적으로 갈취하려다가 강취하려다가 반항을 하니까 숨진 걸로 숨지게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금품 목적이었는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게다가 한 동네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살인범이 한 동네 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 피해 여성이 알았더라면 좀 더 주의를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듭니다만 사실 전 영상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네. 근거리였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그냥 어쩌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는 느낌이 조금 왔거든요. 누군가 네. 이렇게 바짝 다가온다면 일단 한 번쯤 돌아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말을 건다기보다는 좀 발을 빠르게 하는 게 일단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저 핸드백 태어나게 들고 가는 모습이 참 끔찍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강도와 성폭력 전과가 있는 또 주민이었었고요. 일단 범행을 네.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반복되는 이런 범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진주시 방화 살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웃 간의 어떤 이런 범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빠르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저는 또 하나가 그 이웃 간의 이런 강도나 어떤 절도나 이런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만 대충 보더라도 거의 20%에 가까운 꾸준한 네. 범죄율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주변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물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철저한 이런 조사가 있다면 20%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웃 간의 범죄가. 여기서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알고 봤더니 잡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박지훈 변호사님 강도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거는 잡고 보니까 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폭력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주변에 이 동네 주변 이웃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그게 조치가 없었다면
같은 동네 주민도 이 여성분은 이 사람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성폭력 저질렀다 해서 모든 자신의 정보를 성폭력 범죄자 전과자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 명령을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재범의 우려성이 큰 경우 이 공개가 되는데 이 남성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 남성이 이 직전에 범행 직전에 다른 여성도 이렇게 추적했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걸로 봤을 때는 이 여성을 어떤 동기, 분노라든지 다른 걸 갖고 범행했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쫓아가면서 강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직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 지인 관계인지 또 다른 또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경찰이 구속한 후에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최명기 원장님,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직 우리 사회 멀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아직 그 사회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아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귀가 도우미를 시행한다라고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갖다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정 부분에는 비상벨 같은 걸 누르면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범인들도 그 위치를 갖다 전부 다 이제 파악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저런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피해자 본인이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확신하지 않다 하더라도 걸음이 빨라졌잖아요. 네. 그럴 때 커다란 호루라기를 불든지 아니면은 소음이 나는 거를 갖다 울리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오히려 우리는 저런 위험한 순간에 놓이면 빨리 걸음이라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만 네. 저런 순간에서 만약에 범인이라고 해도 크게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하는 어떤 대책을 갖다 또 개인이 결국 학습하는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범인이요, 더욱 분노가 치밀고 이 사건을 접하는 분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건요, 오윤성 교수님, 그 여성에게, 이 피해 여성에게 이런 몹쓸 범죄를 한 다음에 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피해자의 시신을 길가에 그냥 놔두게 된다면 본인의 어떤 범행이 발각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근처에 주차하고 있는 그 차 안 밑으로 차 아래로 이제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요. 지금 좀 특이한 것은 말이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굉장히 건들건들대고 이동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주거지가 저기에서부터 한 46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마치 산책하는 것 같이 해서 그 근처에 한번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그 범행 현장에 다시 오는 그 모습이 또 찍혀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농촌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지금 한 근 480만 대 정도의 CCTV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습관적 상습적으로 저런 범행을 본인의 범행 욕구가 일어날 때 바로 이제 범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게 저 네. 피해자 같은 경우가 이 어떤 그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는 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으면은 적어도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안전을 보장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별로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저런 남성, 이 사람이 강도와 성폭력 전과가 있었는데 이런 또 몹쓸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이 땅에서 영원 추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큰 범죄가 됩니다. 이 목졸라 살해한 후에 시신을 유기한 후에 핸드백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강도 살인죄가 되고요. 사형하고 무기징역 법정형이 2개밖에 없는 또 지금 오윤성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상당히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범행 후에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더 명밀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일단은 지금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 접하면서요,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물론 교정당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뉴스파이터가 늘 의문부호를 갖고 있는 게 교도소를 갔다 오면 무슨 교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랄해지고 범죄 수법이 악랄해지고 오히려 신종 범죄 수법 배워오고
지금 뉘우치지도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이제 그 교과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교도소의 존재 목적은 교도교화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교도교화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그 가치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악풍 감염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 어떻게 하면은 경찰 수사에서 빠져나가고 또 뭐 CCTV라든가 이런 그 증거로부터 뭔가 인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노하우를 교환하는 것이 불행하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번 것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이 뭐 나름대로는 사법 처리를 당하고 어떤 그 죄의 대가를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뭐 사법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전혀 대책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국가와 또는 사회가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와 관련된 것을 보호를 해야 되겠고 네. 아까 이제 새벽 4시가 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나 네. 또는 뭐 남동생이 있다면 네. 좀 나와달라라고 네. 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 사회가 할 역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피해를 당한 여대생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해는 마시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요. 인적이 드문 시각과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이어폰을 꽂고 다니시는 행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시는 것도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소극적인 최소한의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야심한 시각과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이어폰 같은 걸 끼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명 넘게 지금 이 피해를 입힌 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박지훈 변호사님 잠이 옵니까? 잠이 와 지금? 잠이 온다고 합니다. 진주 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안인득 유치장에서 홀로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에요? 예, 안인득 얼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잠도 잘 자고요. 또 밥도 꼬박꼬박 주는 대로 다 먹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또 경찰관들도 상당히 좀 놀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한테는 아무런 어떤 뭐 죄책감 없이 잘 자고 잘 먹고 오히려 경찰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별 문제 없이 안인득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더 힘들다. 조사는 경찰이 더 힘들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인득 얼굴 보고 있으면 힘들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유치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찰분이 밥을 잘 못 먹고 있대요. 이거 정말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웃기잖아요. 그런데 저 심리가 뭐예요? 최명규 원장님 반성,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범죄 행위의 동기를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확히 제가 어떤 그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본인이 진짜 믿고 있는다고 네. 가정을 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이 안인득이 만약에 현재도 당시에 피해망상이나 환청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은 현재 유치장으로 장소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피해망상과 환청이 환경이 바뀌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었을 때는 계속 환청이랑 피해망상 때문에 본인이 괴로웠지만 네. 유치장에 오고 나서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결국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갖다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거는 증상 때문이건 아니면 본인의 타고 태어난 성품 때문이건 뭔가 이렇게 공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장희영 교수님, 예.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3년간 병원 밖에서 방치됐다 이런 제목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편집형 정신분열증,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라고 이제
특히나 범죄에서 요즘 많이 단어가 나오면서 네. 그냥 괜히 죄 없는 조현병 환자들까지 또 이렇게 비하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2010년에 지나간 행인들에게 그냥 흉기를 휘둘려서 그때도 이미 이제 사건이 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 네. 이제 조현병 진단을 처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2011년 1월부터 5년 반, 정확히는 5년 7개월, 67개월이라고도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총 68차례의 진료를 받았어요. 이 말은 거의 네. 매월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진료 기록이 2010년 7월에서 멈춥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9개월, 거의 네. 3년 가까이를 치료를 안 받은 거고요. 치료를 네. 안 받고 증세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이 조현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최명규 원장님 5년 반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어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그런데 그 이후 2년 9개월 치료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악화가 되는 겁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되는데 투약이 멈춰지게 되면서 이제 환청이랑 망상이 더해지게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조용한 어떤 병동 생활이라든가 오히려 교도소에 있었을 때는 생활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지는 자극도 적게 되고 증상도 적게 되었지만 네. 밖에 있게 되면서 아마 증상은 심해졌을 테고 네. 본인이 증상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 본인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에 정당화되는 증거로 삼으면서 네. 악순환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표정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언론 다른 범죄자, 다른 피의자하고 달라요. 고개 숙이거나 그런 모습이 일절 없고요. 당당하게 분노에 차 뭔가 악에 차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눈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부릅뜨고 말이죠.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그러면 그 사이에 경찰 수사 혹시 진전된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지금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0년 전에 말이죠. 네.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이유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안인덕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던 휴대폰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0건에 이르는 그 통화 기록 내용 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그 두 개의 그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순 진주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들었고요. 네. 또 범행 당일에 이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을 갖다 사용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뭐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주민들을 선별해서 급소, 즉, 목을 갖다 노려서 이게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경찰은 이게 그 조현병에 의한 그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계획 범죄로 보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의자 안인득의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조금 전에 보신 안인득 씨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안인득 씨의 친어머니는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며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봐주지 말고 벌해주세요. 절대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유족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끔찍한 사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의 뒤에는요, 박지훈 변호사님 국가의 책임도, 국가의 책임 방기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 주민들이 신고를 했었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구조공단에게, 또 복지단체도 뭐 시청도 구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 관련된 정신병원 입원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신보건법상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신병원에 또 강제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그 법조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듯 같이 이렇게 범죄 우려가 컸던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복지 사회 단체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좀 직접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경찰도 좀 정신병원이나 입원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정안이 곧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경찰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정말 이 인간의 잔인성이 어디까지일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인득 사건이었습니다. 인면수신 얘기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20대 남성 2명이 한 남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어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했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자 그 옆에 있던 한 여성이 그 틈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하. 지금 저 상황이요. 장희영 교수님, 왜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모이게 된 겁니까? 조금 전 설명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등장을 네. 하죠. 한 남성은 때린 남자, 한 남성은 맞은 남자,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여성. 때린 남자와 어쩔 줄 모르는 여성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연인 관계인데 연인 관계 중에도 이 남성이 워낙 폭력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여성이 당연히 헤어지길 원했겠죠. 하지만 이별을 통보하기에도 두려울 정도로 남성의 폭력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별을 통보하려는 자리에 혹시 모르니 또 다른 남성을 데리고 나간 거고요. 네. 우려했던 대로 그 남성은 이별을 이야기하자마자 함께 나온 남성을 폭행을 한 겁니다. 하하. 이후 끔찍한 폭행이 이어졌다면서요,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해당 남성을 이 두 남성이 폭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 10분 동안 약 200대 가량, 그것도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폭행을 했냐 그러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참 다행스러운 것이 그 정도 되면 정말 운이 나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더욱더 엽기적인 것이 그리고 난 뒤에 그 피해자를 그렇게 흠신 두들겨 패고 난 이후에 안에 있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지갑에서 나온 그 금품을 가져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더욱더 역비적인 것은 의식을 이미 잃어서 땅에 이제 누워 있는 그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피해자의 머리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그것을 인증샷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혹성이라든가 잔악성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악적인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것인데요. 네. 정말 이 남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들의 행태를 보면요, 그 영화 제목이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란 영화 제목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격성 때문에 두려워서 여성이 이 남자를 떠나려고 한 거고 또 다른 남자의 보호를 원했던 건데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남성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갖다 뺏어갔다고 본인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을 응징해야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린 이유는 그럼으로써 그 남성을 굉장히 망가뜨려서 이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 없게끔 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엄청난 공포를 갖다 일으켜서 이 둘의 관계를 방해하게 하는 거고 네. 아마 이들은 이렇게 공포를 일으키고 협박을 하게 되면은 저 남성이나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핏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때리면 어떻게 되나 했지만 바로 그 신고를 못하게 하는 목적 때문에 더 집요한 폭력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지금 저렇게 무차별 폭행당한 그 피해 남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요. 지금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큰 상태라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안와벽 골절이 뭔가요? 안와벽 골절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 주위인가요? 일단은? 네네. 권투 선수들 이렇게 맞다가 보면은 눈 주위에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아하, 들잖아요. 네. 그게 단지 멍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게 안와벽 골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장영 교수님, 정말로 그 자리에 여성분이 이 피해 남성분을 대동하고 나간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저도 맨 처음에는 왜 남성 둘인 줄 알았는데 폭행을 하다 보니 옆에 또 다른 남성이 같이 가담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 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고 아마 이 과정에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사실은 뭐 남녀 관계가 싸우면 전화 한 통으로도 이별을 통보할 수 있는 사이인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말을 끊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는 뒤에 이제 변호사분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여성은 이 남성이 몇 년형을 받건 간에 아마 그 내내 또 이 사람이 나올 그러니까요. 때까지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 남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 그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이나 지갑을 빼앗을 고의는 없었다. 하하, 안 너무 받아주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판결은 뭐였습니까? 재판은 그걸 받아주지 않고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강도, 뭐 지갑 같은 걸 뺏어갈 고의가 없었다고 그러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있고 강도의 고의도 있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살인 미수죄로 주로 이렇게 행했던 A 남성은 징역 9년을 선고를 했고요. 아. 20만 원 벌금은 뭐 다른 범죄가 또 하나 있어서 된 거고 네. 이 보조적으로 이렇게 참가했던 B 남성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을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나마 법에 눈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정말로 마음이 놓입니다.